봐야 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낸 콘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조심입니다. 네, 38페이지 정규 시즌 11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덥죠? 아닌가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요즘에 근데 진짜 너무 덥다가 얼마 전에 입추가 딱 지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진짜 조금 선선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열대야도 사라지고. 그래서 정말 절기매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후 위기도 이기는 하지만 극복하는 거의 약간 절기의 이 정말 선조들의 어떤 지혜 이런 거를 요때만 느낀다. 절기에서만. 천재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날씨가 그래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근데 뭐 물론 또 언제 또 더워질지도 모르고 가을까지도 또 9월, 10월까지도 또 작년에도 굉장히 더웠던지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게 그래도 그나마 기후 온난화라고 하는 게 더울 땐 더 더워지고 추울 땐 더 추워지는 게 핵심이라 겨울이 또 어마무시하게 추울 수도 있고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또 역시 우리가 바로 근황을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거의 근황을 이야기할 때 저는 되게 행복한 순간들만 너무 나누지 않았나? 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은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전혀 우리 행복하지 않았다. 니네가 언제 행복한 얘기를 나눴냐는 이런 또 코멘트를 듣고 네,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되게 맨날 행복한 순간들만 나눴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는 녹음할 때마다 행복했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약간 뭔가 그래도 요즘에 나를 뭔가 괴롭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런 거 한번 얘기 나눠보면 또 청취자님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심평? 이거 진짜 우울해질까봐 너무 우울해질까봐 사실 입을 뗄 수가 없는데 인생이 대부분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오히려 그 막 제 좋아하는 노래 중에 챗 베이커 노래 중에 Look for the Silver Lining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너무 클라우디한데 그 중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구름 사이를 이렇게 내리쬐면 뭐 먹구름 사이에서 내려쬐는 해가 보여진 그걸 실버 라이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게 진짜 찾는 게 거의 강박적이 된 것 같은데 대부분 어두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진짜 뭐 어떤 직장에서 또 하는 열심히 하지 않지만 노조 활동 같은 것도 있고 그것도 또 너무 매일매일 일에 밀려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연구할 시간이나 연구 성과를 못 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그걸 괴로워하는 그런 타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또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나를 또 늘 비교해요. 계속 비교하면서 나도 뭔가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을 텐데 또 거기에서 막 오는 어떤 습성들 막 이런 것에 늘 괴로운데 그 모든 것의 사이에 사실은 나는 갱년기를 끼워 넣으면서 나는 갱년기 때문에 나 이 모든 것이 갱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이다라고 이제 막 이유를 만드는 게 좀 몇 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갱년기라고 하는 핑계나 이유가 없으면 아이라 더 힘드니까 이거 갱년기 때문이야. 다 그 탓이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게 이 갱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지나갈 것이고 그러면 난 괜찮을 것이다라고 막 설득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와중에도 그 실버 라이닝을 찾는 거 강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유튜브에서 어떤 특정한 걸 보는 재미? 뭐 이런 거? 그렇죠. 저는 요즘에는 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유튜브에서 내성 발톱 관리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손희정님? 왜 안 받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블랙헤드 한참 보다가 맞아. 내성 발톱으로 넘어갔어. 아무 얘기도 말 못하는 길티 플레저. 근데 진짜 좋아요. 그걸 왜 보냐면 내가 왜 보는지도 생각을 해봤어. 우린 또 그렇게 분석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왜 보냐면 그 문제가 한 10분이나 20분 후에 깨끗하게 해결이 되거든. 그래도. 그리고 이게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문제가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 쾌감 때문에 보는 것 같더라고.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너무 발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 근데 손희정이 저걸 아는 게 너무 웃겨. 근데 그 발의 문제라고 하는 건 삶의 문제기도 하고 계급 문제기도 하고 돌봄 문제기도 하고 여러 얽혀 있는 거예요. 에이징과 그다음에 질병 문제가 같이 섞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발 관리 전문가한테 가서 그 전문가 이렇게 보고 몇 주에 걸쳐서 사실은 이제 잡아가는 걸 일종의 메이크오버군요. 그러면 1년 정도가 이제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메이크오버는 진짜 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는 엄청 것 풀려요. 같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착각에 그걸 보고 한 자기 전에 한 3-4개를 보고 근데 3-4개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 사이엔 잠이 오더라고요. 나는 블랙헤드는 보면 3-4시간 봐요. 그래서 끊었어요. 뭐든지 너도 과하게 보는구나. 하잖아. 너무 과하게 하잖아요. 요즘에서 거의 안 그게 봐요. 조회수가 엄청나요. 조회수가 엄청나. 내가 어쨌든 내가 쾌락을 찾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약간 나의 문제를 잊으려고 하고 해결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소비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보고 아니면 이제 우리 팟캐스트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 식집사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성취감을 주거든요.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식집사 하는 거. 그 정도가 나의 실버 라이닝인 것 같아요. 그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은 미저러블한 고통이다?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람들은 특히 T인 사람들? 쌉티들은? 쌉티들은?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T라고? 아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T인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태도 되게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사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어떤 괴로움을 잊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뭐 물론 그게 뭐 유튜브 중독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상한 소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소소한 어떤 도구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기 변명은 저는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그걸 하는 동안에는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맞아요. 에 대한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게 오히려 중요한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길티 플레저 같은 것들이 뭔가 그래도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크게 뭐 괴로운 건 아닌데 사실 저의 신조는 그냥 재밌게 살자거든요. 재미없는 거 하지 말고 너무 뭔지 알겠어. 그냥 재미가 최고다. 그래서 내가 싫은 거 물론 당연히 싫은 걸 하고 또 좋은 걸 하다가도 언제나 이제 싫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마련이고 사실은 좋은 거는 무슨 일이든 간에 이제 99% 싫고 1%가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1% 좋은 것 때문에 계속 일을 좀 찾아다니고 뭐 사람이든 일이든 어쨌든 재미가 제 선택과 제 행위의 어쨌든 최우선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가 없으면 쉽게 이렇게 흥미를 잃어버려서 굉장히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지속하지 못하고 어떤 단타로 계속 뭔가 프로젝트를 짧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돈을 사실 제가 벌진 못하지만 프리랜서 생활에 나름 어떤 자족하고 살았던 어떤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그래도 제가 이제 한 반백년 좀 살아보니까 이제 남은 반백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대로 계속 살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평생 이제 재미만 추구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한 번 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어쨌든 한 번 살고 죽는 건데 재밌게 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반백년 계속 이렇게 꼭 하리란 법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미없게도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막 좀 재미없는 일들도 최근에 약간 제 기준에서 좀 지루한 일들도 있는데 너무 이제 이 지루함을 조금 견뎌보는 사실 괴롭긴 하지 괴롭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이게 그렇게 크게 괴롭거나 타입은 아닌 것 크게 같아요. 즐겁거나 하지 않지. 크게 즐겁거나 이제 이런 걸 느끼는 타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을까? 뭔가 그렇게 막 단타로만 살지 말고 좀 삶을 한번 좀 길게, 뭐 제 기준 길어봤자 1년이겠지만, 한 1년으로 프로젝트를 좀 잡고, 뭐 이렇게 좀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생각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게. 1년짜리?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 어. 인생을 앞으로, 앞으로, 좀, 그러니까 너무 즐거움만, 단기적인 즐거움만 찾는 것보다는 좀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실 제가 그래서 되게 소속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로열티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소속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소속감을 한번 키워볼 생각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는 소속되어도 소속감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소속이 안 됐는데 소속감이 오히려 소속감이나 어떤 본딩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고 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연대의식. 그러니까 이게 네. 조평이 나는 되게 쾌락주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쾌락의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흥청망청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런 이런 쾌락이 쾌락이 아니라 조평의 되게 중요한 쾌락 중에 하나는 협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거에 느끼는 재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일을 잘하거든요. 협업을 잘하는데 그게 소속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완수해내는 것에 어떤 쾌락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나는 저게 하나도 없어. 아, 일을 해내는 것에 즐거움? 아니 뭐가? 아니 이게 집단적으로 해서 내가 그게 없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랑 좀 해보자.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하고 있으면서도 거의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 약간 아까도 갱년기 이야기했지만 뭐 한번 이제 이렇게 한 반백년 살고 나면 나의 철학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괴로울지라도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라든가 신조가 아닐지라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요즘 들어서는 나쁘지 않겠다. 나는 이런 그게 생각을 그것도 갖고 있어요. 나는 그것도 조평이 역시 쾌락일 거라 생각해. 근데 다른 쾌락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죠. 이제 지루해진 거죠. 내 그렇죠. 삶에. 어차피 50년 살았더니 본성이 변하지 않아. 5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쾌락? 뭐 이런 거지. 좀 지루한데?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사실 지루함을 못 견디긴 하는 것 같아요. 재미의 종류를 바꾸겠어.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이야. 그렇다.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왜냐면 우리 근황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또 근황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제라도 정해야겠다라고 싶은데 그럼 뭘로 정할까? 그래서 내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지? 뭐 이런 생각에 좀 하여튼 좀 기질이라든가 이런 거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바뀌지 않는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끼리는 굉장히 뭐랄까 다 잘 이해가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우리랑 또 한 뭐 몇 개월 같이 시간 보내오셨으니까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시트콤 본다고 생각하시고. 네. 저는 오히려 지루함을 잘 견디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루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그 사이에서 쇼폼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뭐 이런 식의 도파민 요소들에 빠져들긴 하지만 오히려 성실함, 지루함을 견디는 거 이게 그냥 장점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즘에 나를 제일 괴롭히는 게 뭔가라고 하면 그 지루함을 자기 착취로 견뎌왔던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약속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기대되는 것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나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다. 그래서 나를 제일 괴롭히는 건 나다 이런 생각 요즘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굳이 막 되게 열심히 하면서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거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있고요. 인정을 받지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허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 너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말을 괜찮게 하고 있는데 계속 기침이 나와요. 천식이 좀 심해져서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좀 심해지는 시민성도 없진 않은데
기본적인 알러지성 천식이고 그래서 오늘 방송 녹음하면서도 계속 좀 기침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를 계속 착취하는 나 자신을 손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손사장으로부터 또 이름 붙였다고 싫어하는 거지. 아니야. 손사장으로부터 좀 아우, 벗어나는 내가 얼마나 거. 닭다를 해댔으면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건 나다. 네. 끝. 네. 네. 오늘 사실 그냥 좀 요즘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 갑자기 요즘에 좀 뭐 지루함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약간 주제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것 외에 저희에게 제가 이걸 한 이유 중에는 가장 큰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저희가 구독자 500을 넘었다는 어떻게 맞아요. 네,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 구독자. 네, 500을 넘고 사실 팟빵이랑 애플 팟캐스트도 거의 500에 가까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더 분발해서 네, 많이 이제 좀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게 아무래도 캐대헌 효과가 조금 그래도 최근에 있었다. 그래서 잘했다. 유튜브 네. 조회수가 2,000이 넘었어요. 캐대헌 에피소드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부끄럽고 여러분 덕분이고. 네. 저는 1만 이제 조만간 이 에피소드 1만 간다고 봅니다. 이 캐대헌을 우리가 사실 고를 때 너무 다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됐던 건 이게 지금 우리가 시의성이 없을까 봐 걱정된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캐대헌의 어떤 열기가 오래 지속될 줄은 몰랐는데 네, 저희도 같은 파도에 같이 올라갑니다. 네. 역시 파도 타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네, 그리고 요거 외에 저희가 조금 짧은 또 그 이벤트 공지가 있습니다. 청취자 이벤트 공지인데요. 요거 심평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이 일전부터 조금씩 사부작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그 조평이 지금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예전부터도 활동해왔고 또 올해도 좀 특별한 섹션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 텐데요. 지금 9월 11일부터 17일에 개최되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38 우리 인스타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유튜브에 댓글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응원 댓글 해시태그로 해서 달아주시면 5명 추첨해가지고 올해 영화제에서 지금 출간되는 책 비평가의 시선 물론 조평이 참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한 권과 그다음에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실 수 있는 티켓 교환권 3장 감사합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수령 방법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평이 이제 선정하고 기획하고 참여한 프로그램이 크리틱스 초이스라고 하는 섹션인데 그 섹션의 결과물이기도 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그 책에 있는 영화도 보시고 그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은 책도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영화제에서 나오는 책들이 시중에서 이제 흔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은 또 한정판이기도 하니까 한정판 굿즈 꼭 이제 개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공지가 있는데요. 또 훨씬 더 중요한 재미있는 공지죠. 지금 우리 올라가고 나서 이제 며칠 안 있다가 이제 이벤트 벌어질 예정인데요. 8월 30하고 그다음에 9월 6일 이렇게 요 양일간 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이고요. 아마 공동정범 다큐멘터리 많이들 아실 텐데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도 있고 연분홍치마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연분홍치마가 벌써 올해 2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 상영회가 바로 8월 30일하고 9월 6일 양일간은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연분홍치마는 지금 말씀드렸던 영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적
그 성소수자 인권운동, 그 다음에 미디어 실천을 쭉 이어온 그런 단체죠. 진짜 놀랍죠, 그죠? 이 단체의 연분홍치마에 사실은 우리 조평이 초창기에는 멤버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다들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한데요. 김연랑 감독님하고 마마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연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조혜영 감독님께서 연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듀서 활동도 하고, 조평이 다큐멘터리의 사랑은 크리틱으로서의 사랑은 사실은 제작에서 기인하기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약간 수륙양용처럼 그럼요. 제작도 하고 다 비평도 하는. 가능하죠.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출연만 안 했다 진짜. 아니야, 출연도 했어. 목소리 출연했습니다. 출연도? 출연한 장면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안 봤나 봐. 네, 어쨌든 20년, 21년을 지켜온 그 시간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늘 어떻게 보면 사회에 많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영상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만들어왔던 그런 실천 단체로서 유지했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또 프로젝트 38도 같이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행사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신작이 요번에 전주에서 소개가 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에디 앨리스 상영합니다. 그리고 또 연분홍치마의 작품을 상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연분홍치마의 21년을 정리하는 어떤 비평의 자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영도 보시고 또 비평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신평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즘 시리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영화는 알렌 기로디 감독의 미세르 코르디아입니다. 진짜 이상한 영화. 네. 이게 사실 흥행한 영화는 아니지만 워낙 평론가들이 이제 좋아하는 감독이고, 사실 이 영화에 대한 별점 평가 같은 거 보면 그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 별 5개 주고 이제 이런 평론가들이 사실 되게 말을 얹을 만한 정말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다뤄지고 있지만 또 38페이지만의 이제 앵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화 골랐고요. 사실 굉장히 우리 다 보고 진짜 멍미. 나 너무 박장대소 하면서 봤어요. 저도 진짜 극장에서 저 오랜만에 크게 깔깔깔? 깔깔깔. 하이파이브 볼 때는 얌전히 있었지만 정말 미세르 코르디아 보면서 혼자 정말 그렇게 크게 웃음소리를 내면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기고 사실 이상하고 황당한 그런 이제 영화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듣고 가야겠죠. 그러면 오늘 천식이 있어서 좀 괴롭겠지만 그래도 줄거리 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줄거리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미세르 코르디아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인공인 제레미는 과거 자신이 일했던 빵집 사장 장피에르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프랑스 남부의 고향 마을로 돌아옵니다. 장례가 끝난 저녁, 장피에르의 아내인 마르틴의 부탁으로 그 집에 며칠 더 머무르기로 하지만 마을에 뭔가 비밀이라도 있는 듯 기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르틴의 아들이자 어릴 적 친구인 뱅상은 제레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다른 친구인 왈테르도 제레미를 경계하죠. 알 수 없기는 제레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별다른 목적 없이 왈테르의 집을 방문하고 버섯을 따러 산을 오르기도 하면서 고향에서의 일정을 기한 없이 연장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왜 안 떠나지? 이런 생각을 관객들도 하게 되죠. 뱅상은 그런 제레미가 자신의 엄마를 유혹해서 아버지의 빵집을 빼앗아 가려 한다는 의심을 품고요. 그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협박합니다. 마을 성당의 노신부인 필리프 역시 제레미를 주시하며 그의 주변을 이상하게 맴돌고 기묘한 타이밍에 자꾸만 그의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레미는 떠나라고 으름장을 놓는 뱅상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숲속에 유기하죠.
왈테르, 신부, 마르틴과 계속 기묘하게 얽히면서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상황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스릴러, 블랙 코미디, 퀴어, 치정까지 각종 장르가 섞여서 흘러가는 영화 미세르코르디아. 그러나 과연 자비란 무엇일까요? 손주심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줄거리 소개해 주셨지만 상당히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 영화예요. 저희가 이제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하여튼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블랙 코미디의 어떤 요소가 가장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되게 미스터리, 그다음에 스릴러, 이런 식의 어떤 텐션이 있는 이런 어떤 스릴러 분위기가 하나 또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당연히 영화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를 설명하려면 사실 스포일러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뭐한 그런 건데, 이제 결국은 실종과 살인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실종과 살인에 관련된 이 스릴러 혹은 뭐가 이제 분위기가 같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이 미세르코르디아는 사실 알렌 기로디 감독의 전작들과 굉장히 좀 닮아 있고, 아마 이제 이 영화만 보신 분들은 이 영화 또 굉장히 선정성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성기 노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남성 성기의 클로즈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굉장히 이 영화에서 선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한맛 너구리예요. 네, 순한맛 너구리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아마 알렌 기로디 감독의 전작을 보신 분들은 오히려 미세르코르디아를 보면서 약간 너무 순한데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작들을 보면 사실 훨씬 더 뭐 이런 어떤 누드라든가 아니면 성기 노출, 성기 클로즈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섹스 씬의 어떤 삽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리고 훨씬 더 빈도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미세르코르디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중적으로 볼만한 알렌 기로디 감독 영화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편하게 볼만한 맞아요. 엄청 영화다. 대중적인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렌 기로디 감독 잠깐 소개시켜 드려보면 프랑스 감독이고요. 남성 감독입니다. 64년생이고 원래 이제 그 90년대부터 영화를 만들긴 했는데 뭔가 전문적으로 영화 공부를 한 건 아니라서 이제 본인이 뭐 야간 경비원을 하거나 막 이렇게 돈을 조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편 영화를 90년대에는 이제 주로 만들었었고, 그래서 장편 영화를 만든 시기가 살짝 좀 늦어요. 2003년에 가서야 장편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 장편 영화를 만들기 바로 전에 만든 영화가 상당히 이제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가 뭐냐면 오래된 꿈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That Old Dream That Moves라고 하는 오히려 좀 직역하면 그 오래된 꿈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맞겠네요. 이 영화가 이제 2001년에 만든 영화인데, 이게 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감독이 등장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가 더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장립 고다르가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놀라운 작품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고다르가 또 한마디 했으니 온갖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고다르가 좋다고 한 영화는 뭐지?라고 하면서 51분밖에 안 되는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이제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작품들의 어떤 모든 것을 사실 좀 담고 있는 영화예요. 원형 같은 영화. 네, 원형 같은 영화이고, 사실 이후에 나오는 그런 선정성은 없어요. 섹스씬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이 사실 알렌 기로디의 영화들을 보면 남자들이 다 완전 오무파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다 낯선 이 남자가 어떤 공동체에 새롭게, 그러니까 이방인이 정말 등장을 하면서 모두 다 이 남자의 정말 마성의 매력이 매기남이네, 매기남. 있는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매기남이라고 불러요? 공동체를 뒤흔들어 너무 내 연애 프로그램 많이 봤네요. 매기남입니다. 나는 매기남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태솔로에서 제가 저번에 얘기한 넷플릭스 모태솔로에 매기남이라고 나오는 매기남 도대체 뭐지? 막 이랬는데 그게 그런 뜻이군요. 돌아가서 네, 돌아와서 어쨌든 그래서 이 남자도 그러니까 알렌 기로디 영화의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소성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게 완전히 이제 어떤 시골 지방에 완전히 쇠락한 그런 공장이에요. 그래서 잘 돌아가던 공장이었는데 이제 결국은 산업도 다 뭔가 이렇게 붕괴되고 그러고 이제 시골 지방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공장을 이제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는데 바로 이 공장에 있는 기계를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이 남자가 이제 해체 전문가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등장했는데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 이제 중년에 혹은 노년에 이렇게 약간 뚱뚱한 그런 남자들이고 이 젊은 남자가 등장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나 이 영화 안 봤는데 미세리코디라 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으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중간에 살짝 자기가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돼요. 그 순간 온갖 파문이 일어나죠. 이 중년의 남자들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뭔지는 상관이 진짜 없어요. 매기남 영화구나 다 모든 게. 네, 모든 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모든 남자들이 계속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 남자는 이제 해체가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제 샤워씬 같은 거 당연히 있고 누드씬 나오고 뭐 이런데 섹스씬까지 나오지는 않는데 그런 좀 특이한 알렌 기로디 영화 중에서는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고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뭐 2003년에 걸쳐서 몇 편의 이제 한 두 편 정도의 장편을 또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영화들은 그 이전만큼의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도 개봉한 영화인데 도주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2009년에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영화죠. 이 영화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감독에 오르게 되고 칸 영화제 2013년에 칸 영화제 감독상을 탄 영화입니다. 네, 이 호숫가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사실 아마 미세르 코르디아까지 보고 나서도 저도 이 영화가 제일 좋기는 한 것 같아요. 호수의 이방인이. 네. 그래서 지금 심평이 동의하지 네 아닙니다. 심평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호숫가 이방인이라고 한 영화는 진짜 이상한 영화이고 저는 이 영화 거의 SF에 가까운 영화인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이상한 느낌을 주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소성이 되게 중요한데 되게 아름다운 호숫가에 프랑스 어느 지역의 호숫가에 그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제 크루징하는 장소이고 그래서 이 되게 누드 비치처럼 사람들이 이제 누드로 이렇게 몸을 전시하고 있으면 서로 이제 좋아하는 남자들 짝을 만나가지고 호숫가 바로 옆에 있는 숲에 가서 섹스를 하는 뭐 이런 식. 근데 중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세르 코르디아처럼 살인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욕망과 사랑과 뭔가 폭력과 이 모든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구분되지 않는 이런 또 원형이 바로 이 호숫가의 이방인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때가 2013년이 가장 따뜻한 색 블루가 황금 종려상을 탔던 해예요. 진짜 그래서 특별한 해였구나. 네, 뭐 제 말이에요. 되게 저도 몰랐는데 같은 해더라고요. 진짜 특별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레즈비언 퀴어의 영화이죠. 그리고 레즈비언 친구들이 영화 보고 무슨 레즈비언 섹스가 아크로바틱이냐고 왜 끝나지 않는 거냐며 너무 힘든. 나도 보고 있기 너무 지치더라고. 어쨌든 네, 그 영화이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2016년에 스테잉 버티컬 그리고 2022년에 Nobody's Hero, 아무도 영웅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영화들 모두 되게 자연. 그다음에 Nobody's Her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클레르 몽페랑의 어떤 뭐 다세대 주택 이런 식의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욕망, 특히나 정말 섹스, 육체적인 어떤 성교를 하는 것,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성교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이 영화들에서 다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그리고
역시나 주인공은 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두의 그렇게 어떤 짝대기를 받는다. 네, 뭐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치적인 해석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영화들을 어쨌든 쭉 한번 미세르코르디아까지 보고 나니까 되게 자본주의적 욕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종주의에 대한 특히나 이제 여기 노바디스 히어로 같은 경우 이제 테러리즘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어떤 인종주의와 어떤 테러리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명시적이진 않지만 사실은 욕망의 문제와 굉장히 이렇게 같이 교직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인 버티컬에서는 사실 그 산후 우울증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이 여자랑 되게 갑자기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 남자 주인공 영화 감독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결국 이 아이를 이제 산후 우울증 때문에 버리고 떠나게 되죠. 본인이 이제 떠나게 되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도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사실 스테인 버티컬에서 전 젠더 문제까지도 좀 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코믹하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코믹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네. 좀 재미있는 게 그 젠더 관점이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보통 영화에서 주로 다뤄졌던 매기들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매기녀가 등장해서 뭔가 평온을 깨거나 혼란을 주고 그 판물파탈처럼 등장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어떤 검은 대륙으로서의 존재로 그려지거나 이런 작품들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미세르코르디아를 봐도 알렌 기로디 작품에서 아니 그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남성 굉장히 맞아. 신비롭고 잘 모르겠는 남성으로 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이상한 거죠. 그게 더 이상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뜬금없지만 트리포 영화들을 떠올렸어요. 트리포도 모든 게 되게 장난스럽잖아요. 근데 늘 살인이 벌어지잖아요. 트리포 영화에도. 그리고 트리포도 보면 판무파탈이 아니라 다 업무파탈 때문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되게 트리포의 영화의 어떤 뭐 프랑스 또 영화니까 좀 그런 전통하고도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트리포는 뭐 동성애는 아니고 대부분 다 이성애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오무파탈의 전통이 조금 재미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세르코르디아로 다시 본격적으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빼놓고 갈 수 없죠. 한 줄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신평부터. 이 조평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긴 하네요. 계속 듣고 싶은 생각, 옆에 있는데 계속 듣고 싶다는 생각이 왜 들지? 네. 저는 되게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뭐 새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스름인 것 같기도 한 숲 배경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톤도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침실의 장면에서는 거의 블랙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되게 언캐니밸리에서 벌어지는 잔혹 성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화가 그러니까 동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덜트 스토리인 거죠.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다 친숙한 공간인데 엄청 또 낯설어. 벌어지는 얘기가 다 낯설어요. 다 평범해 보이는 성인들이 엄청 낯선 행동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잖아요. 누구 하나게 그죠? 진짜. No reason. 그냥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언캐니 밸리에서 벌어지는 잔혹 성화? 저도 너무 동의하는데 저는 성화가 그 성화가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인트인 줄 세인트인 줄 알았어요. 어덜트. 근데 약간 종교적인 그런 거라고 얘기해도 맞을 것 같기도 그럴 해요.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레미를 제가 어딘가에서 봤는데 예수의 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비평을 하는.
예수는 매기남이죠. 그죠. 왜냐면, 모두에게 다 끌리는 흐트러뜨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세계의 것을. 질서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 다의 어떤 그의 발에 입 화살표를 맞추고 받고. 싶고 그치. 그리고 부활하라 하니까 다 부활하고. 야 이렇게 매기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라고 그런 생각이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 그럴듯한 해석이기도 한 것이 어쨌든 제레미가 등장함으로써 자비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영화를 볼 때는 사람들이 제레미가 자비를 받았다. 왜냐하면 살인을 했지만 사람들이 다 어떤 이유에선가 이 살인을 모른 척 해주잖아요.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멀시를 자비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이 영화 미세리코르디아라는 제목 자체가 자비라는 뜻입니다. 뜻이에요. 네. 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그러네. 제레미가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그게 좀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예수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의 뜻에 의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애초에 점지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율적인 의지가 아니란 말이야. 결국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제레미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마르틴과 신부가 넌 자비를 베풀어야 돼. 넌 우리 동네에서 우리의 욕망을 계속 유지시키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너가 우리 마을에 남아 있어야 돼라고 유통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희생양이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를 희생해서 이 세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어덜트가 세인트로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되게 그렇다,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 네. 이런 생각이 그런 느낌 양가적인 받았어요. 의미를 가질 수 그렇네요. 있겠다. 그럼 손평의 한 줄 평은? 저는 이상한 나라의 옴므파탈. 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보통 영화를 보러 가기 때문에 첫 장면을 봐도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첫 장면부터 좋았어요. 근데 첫 장면이 뭐냐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쭉 긴 길을 따라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는 긴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게 알고 봤더니 제레미였던 거죠. 고향 마을로 돌아온. 근데 그 장면과 함께 나도 제레미와 함께 그 마을로 쑥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좀 재미있는 건 제레미가 보지 않는 시점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체로 거의 모든 이야기가 제레미의 관점에서 진행이 돼서 제레미를 따라서 이 공간과 이 시간을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제레미가 구성하는 그 이상한 이제 세계를 같이 경험하는 거라서 약간 이상한 나라의 제레미, 이상한 나라의 오므빠딸 이런 이야기인 것 같다. 근데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 악몽 같은 시간이기도 한데 사실은 저도 그 악몽을 같이 사는 느낌. 그러니까 매혹이기도 하고 악몽이기도 하고. 근데 재밌었던 게 제레미가 이제 마르틴이 하룻밤 자고 가. 그래서 마르틴의 아들은 뱅상 방에서 자는데 고단날 아침에 눈을 떠요. 근데 뱅상이 이제 어렸을 때 쓰던 방이고 이제 뱅상은 결혼을 해가지고 나가 사니까 어렸을 때 물건들이 있는데 그 벽에 소르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출구라는 뜻인데 소르티를 봤지만 얘가 두 번째 볼 때 깨달은 거다. 얘는 이제 못 나가는데 이 방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공간에 대한 감각.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말하고 싶었다. 진짜 오므파탈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또 이 영화 너무 즐거웠던 게 제레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기 즐거운 거예요. 다 그런 남자들을 예쁘지. 맨날 등장시키더라고요. 주인공은 예뻐야 돼. 주인공은 예뻐야 돼. 이상할 정도로 예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영화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예뻐 즐겁고 하는 감각을 잘 못 느끼거든요. 시각적 쾌락의 대상이 진짜 근데 너무 엄청나게. 시각적 쾌락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이상했어. 근데 그렇게 연출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뭐 잘생기거나 뭐 이런 것 또 아니야. 보다는 그렇게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카메라에 사랑이 묻어 있으면 이 남자를 향한 어떤 그 욕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레미를 보는 내 시점이 있잖아요. 피메일 게이즈라고 하기보다는 난 게이 게이즈 같았던 거예요. 내가 내면한 시선은
뭐 헤테로섹슈얼한 감정으로 사실 제레미를 대상화하지 않았다.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때 좀 새로운 경험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남자 내가 이렇게 우리 사전 회의를 할 때 했던 얘기가 약간 지금 그 손평이 얘기하니까 좀 다시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관객의 성별도 약간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 등장인물의 성별이 그게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는 제레미가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되게 그런 성별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이상한 마을이 이상한 나라로 우리 인도한 게 진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퀴어한 카메라예요. 그런 면에서 진짜. 그래서 좀 전에 손평이 얘기했던 것처럼 첫 장면이 매우 중요한 거지. 규정되지 않는. 그리고 그거를 우리한테 준비시키는 거야. 자, 이 차에 타. 따라와. 나의 눈으로 봐. 그러면서 그거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 안에 그 마을을 들어가는 장면을 너무 길고 지루하고 쓸데없이 보여주는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세계로 그 이상한 나라의 토끼굴 안으로 같이 타고 있다는 걸 주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장면이 스테잉 버티컬하고 그다음에 호숫가의 이방인에도 오프닝 쪽에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알렌 기로디의 어떤 서사적인 혹은 이런 영화적인 이 장소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장소잖아요. 호숫가 이방인에서도 그런 데가 어딨어요. 그렇게 나는 대낮에 크루징을. 그래서 거기가 약간 도시의 나이트 클럽 같은 그런 느낌인 용도는 거의 그건 거예요. 근데 장소가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대낮에 땡땡. 그리고 사실 미세리코르디아도 사실 이런 데가 어딨어. 어딨어. 말이 안 되잖아. 다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게 하고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좀 신기하긴 한 그게 것 신기한 같아요. 거 되게 그래서 저도 그 손평도 그런 얘기하고 손평은 그래서 이제 도급일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되게 연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되게 자기성이 근데 뭔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또 느껴지는 되게 신기한 마력을 갖고 있다. 도급일보다 훨씬 재밌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당연해. 그냥 모든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당연하고 쓸데없는 설정은 없어. 설명도 안 해주고. No reason. 그냥 accept it. 근데 이제 조평의 한 줄 평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냥 한국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살면 이성의 매트릭스가 너무 강하고 이 이성의 매트릭스 안에서 내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데 내 행동들이 근데 계속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스러운 요구를 무언으로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레미가 들어간 그 마을은 이 이성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다 박살나는 공간?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설명을 안 해주고 그렇게 뻔뻔하게 진행했을 때 통쾌함 같은 것이 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한 줄 평만 하고 이제 좀 넘어가 보자면 저는 제가 본 모든 영화를 다 통틀어서 한평생 가장 웃긴 남자 성기 클로즈업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얼마나 크게 웃었던지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극장에서 조평 말고 웃은 사람이 있어요? 제 옆에 같이 간 사람. 똑같은 사람과 같이 가서 둘이만 웃었다는. 나 혼자 웃었어. 너무 쪽팔렸을 것 같지 않아? 아니 근데 너무 웃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특히 2번 나오잖아요. 한 번은 그러니까 뱅상의 엄마인 마르틴이 이제 샤워하는데 갑자기 제레미가 샤워하고 있는데 제레미가 샤워가 있는데 막 문 열고 들어왔을 때랑 그래서 이제 마르틴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그 성기랑 마지막에 이제 신부가 잠자리에 같이 드는 것처럼 제레미랑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이 와가지고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제 침대에 나와서 우리 자고 있었다. 우리가 섹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섰을 때 보여지는 이 노년 신부의 이 성기 클로즈업. 진짜 풀발기 성기 클로즈업. 잊을 수가 없네. 아니 나는 이제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조평이 성기 클로즈업 때문에 빵 터졌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극장에 간 거야. 근데 제레미 샤워 장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까지 근데 조금 웃겼지만 뭐 됐다니?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야. 근데 너무 웃겼다. 나는 그렇게 웃기지 않았는데. 그래요? 그냥
너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무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고 제레미가 이렇게 쳐다보는 되게 이상하게 앵글도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조평한테 그 성기 클로즈업이 그렇게 웃겼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2분여째 남자 성기 클로즈업 한 15번쯤 외쳤는데 왜 웃긴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넘어가서 설명을 할까요? 해볼까요? 좋아요. 네,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야 본격적으로 지금 한 줄 평까지 한 45분 걸렸다는. 네, 들어가 보면 사실 이제 저는 좀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 영화에서 장소성을 좀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알렌 기로디 영화 아까도 다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폐허가 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시골 어디 어떤 지방의 공장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호숫가 게이 크루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유토피아 같은 그런 게이 크루징이 난무하는 그런 되게 아름다운 호숫가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양을 기르는 초원. 이제 이 스테잉 버티칼이라고 한 영화에서는 이 양과 늑대의 메타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양과 늑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양을 기르는 초원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아까 노바디스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이제 그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장소성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미세리코르디아에서도 이 숲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쇠락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빵집 하나 운영되기도 되게 힘든 시골 마을. 그쵸. 이 인구 절멸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맨날 왜 뭐 프랑스에 어디 고성이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을 법한 예, 그런 뭐 고성이 뭐 영원의 뭐 매물로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을 법한 그런 식의 되게 시골 마을에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성을 미세리코르디아에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장소가 어쨌든 그 감독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자체가 굉장히 뭐 농사를 지었던 전력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주변화된 어떤 일단 뭐랄까 문명에서 약간 좀 떨어지거나 이제는 버려지거나 한 공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고 친밀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할 줄 알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게 또 굉장히 SF적이라고 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화적이거나 환타지적이거나 또 향수적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네, 그런 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장소가 되게 일단 전체적인 세팅은 그렇게 낯선 공간인데다가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보면 그 이제 버섯을 따러가는 그 어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가는 산, 그 다음에 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주하는 공간은 마르틴의 집,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찾아가는 발테르의 집도 마르틴의 집도 침실하고 그냥 부엌 테이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무슨 공공 회의 공간처럼 사용되는 그 식탁, 그리고 발테르의 집도 식탁. 그쵸? 이게 바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신부님의 집도 침실, 식탁과 침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을 드러나고, 그리고는 자동차 공간 정도 이렇게 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연극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연극적이라는, 그리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적잖아요. 맞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오늘이어도 상관없고 미래여도 상관없고 사실은 중세여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시간성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공간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장소만 중요하고 시대도 나이도 성별도 퍽 중요해 보지 이제 않았다라는 생각이 나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참 특별한 공간이다. 이거 뭐지?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세팅은 너무 꽉 짜여 있다. 맞아. 근데 저는 약간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되게 신화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이상한 메시지라든가 자비가 모든 것을 자비와 사랑으로 갑자기 살인과 폭력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버리는 관용을 베풀어 버리는 되게 이상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굉장히 뭔가 고대적인 그런 식의 종교적 메시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소성에 대해서 되게 그런 전지구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 제레미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장피에르라고 하는 그 예전에 마르틴의 남편이자 뱅상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이 동네의 유일한 빵집의 제빵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레미의 스승이기도 했던 제레미가 일하는 집의 사장이기도 했던 하고 첫사랑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첫사랑이기도 했던 그리고 모두의 제레미가 나타나기 이전에 모두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레미가 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피에르 같은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 그러니까 추도사 할 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신부가 이 장피에르의 추도사를 모두가 모여 있는 데서 하는데 모두에게 사랑받았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랑을 주었다라고 해야 되나? 모두에게 사랑받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레미가 나타나기 이전에 모두의 욕망의 어떤 대상 그리고 모두를 이렇게 들끓게 했던 그런 어떤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게 하필이면 제빵사.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침에 빵이 나와서 따끈따끈한 빵이 나와서 그 냄새를 바깥으로 풍겨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실상. 야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먹을 거 빵을 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레미는 그런 일을 배워서 도시로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기업화된 빵집에서 일을 하니까 파리바게트에서 일한 거지. 파리바게트에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낭만적인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따끈따끈한 바게트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프랑스조차도 그런 어떤 봉지빵 먹는 거지. 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업화된 어떤 마트에서 빵을 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화된 혹은 기업화된 그런 어떤 그리고 그 와중에 도시와 이 지방 도시와 그다음에 대도시라고 하는 것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나버려서 모두가 대도시화 돼버리면서 이 지방 도시나 혹은 어떤 시골이라고 부르는 이런 지방의 지역들은 소멸하기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자원뿐만이 아니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불러일으켜줄 그런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 욕망, 그러니까 그런 따끈따끈한 빵의 냄새와 같은 욕망이 필요한 거고 욕망을 가라앉아 있는 욕망을 흔들어갖고 띄워줄 수 있는 매기남으로서 제레미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와중에 살인과 폭력은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제레미가 뱅상을 죽이고 이렇게 묻은 자리에서 모렐 버섯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모렐버섯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렐버섯이 신평이 알려줬는데 굉장히 비싼 파인다이닝에만 쓰는 엄청난 비싼 되게 자본주의의 끝판왕에 가 있는 그런 어떤 비싼 버섯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모렐버섯이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렐버섯 떡의 특산품이니까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자본의 문제이든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뭐 욕망의 문제이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자본주의를 막 비판한다기보다는 그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 장소성이 사실상 전 되게 시대성과 더불어서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금 다 넣었는데 되게 다양하게 엄청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를 버는 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파인다이닝으로 가면 자본주의의 끝에 있는 상품이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는 애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르게 얘기하면 그 모래버섯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두 부류예요. 그걸 쉽게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지역에 있는 채집할 수 있는 사람과 와 그걸 매판에서 가장 자본주의의 하이엔드급에 있는 돈이 많은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아주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 두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영화를 보면 왜 고향을 떠나서 왜 타지에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 제레미가 하룻밤 자고 소르티에 그러니까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버섯을 찾아서 산을 이제 헤매는 거죠. 모래버섯이 어디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 버섯을 찾아 헤매는 건지 도대체 뭘 위해서 거기를 헤매고 있는 건지 관객도 이해할 수 없고 난 정말 중요한 건 제레미도 모른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욕망하는지 모르는 모든 사람을 유혹하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유혹하는 오모바따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사실 숲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버섯을 발견할 수 없는 하지만 어딘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숲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건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간 얘기 이제 두 분이 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좀 재밌다고 생각한 건 그 욕망에 그러니까 제레미가 들어오기 전에 그 욕망의 대상을 담당하고 있었던 장피에르가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어서 누워 있는 얼굴 이고 하나는 수영복 차림 사진이거든요. 누드죠. 거의 누드죠. 누드로만 등장해서 마르틴도 정말 이 근사한 모습을 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던데 나는. 난 그렇게 안 느껴졌어. 제레미는 밤마다 혼자 몰래 내려와서 그 사진을 다시 열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어떤 죽음과 사실은 어떤 섹슈얼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맞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죽은 장피에르에게서 버섯이 솟아나는 것처럼 욕망이 그리고 솟아나서 지금 다 그 욕망들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피에르의 아들인 뱅상의 그 시체에서 근데 그 처음에는 모래버섯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예, 다른 버섯을 그냥 찾거나 아니면 다른 버섯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근데 그 버섯을 찾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리고 이전에 신부가 땄던 버섯도 모래버섯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게 나지 않는 모래버섯이 거기서 나기 시작해요. 뱅상을 묶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시체에서 자라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신기했고 사실 제레미는 저도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그의 왜 거기 그렇게까지 머물러가지고 자꾸 있지라고 했는데 사실 취향은 정확하다. 왜냐하면 장피에르도 뚱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왈테르도 뚱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이다. 거대한 체형을 좋아하는 타입이다. 딱 자기 취향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섹스를 하고 싶은 대상은 상당히 명확한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욕망하고는 또 그래서 조금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욕망은 딱 그러니까 많이 붙어 있지만 맞아요.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레미가 게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생각해 보면 그냥 판로매틱이거나 뭔지 뭐 할 수 있다. 뭐 처음에 이렇게 그 뱅상하고 잠자리를 정리하면서 얘기할 때 만나는 사람이 있냐, 아기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여자친구가 있냐, 결혼은 했냐, 아기가 있냐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답하거든요. 여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에 뭐 몇 년 됐는데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아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커밍아웃을 안 하는 수준의 문제라기보단 지금 애인은 여자일 수 있겠다라고 상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직장도 사실은 in between 상태인 거고 도시에서의 생활 자체가 사실은 모두 다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 욕망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삼각관계 조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삼각관계가 아니라 이거 삼각이 그러니까, 다각관계인데 삼각관계를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레미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피에르가 있었을 때 장피에르가 있었을 때 장피에르를 꼭지점으로 해서 제레미와 마르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마르틴 진짜 신기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남편을 좋아한 아들과 같이 그 대상을 공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욕망이 제레미에게로 옮겨간 것처럼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좀 재미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피에르를 중심으로 제레미와 마르틴이 이 삼각관계가 있었는데 피에르가 어쨌든 죽고 나서 제레미가 등장하는데 모든 꼭지점엔 제레미가 있는데
제레미, 마르틴, 뱅상. 그래서 사실상 뱅상도 마치 맞아요. 처음에 왜 호의를 맞아요. 보이잖아요. 첫날에. 그래서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살던 방에 들어와서 같이 게임을 하자고 했는데 제레미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빡친 거죠. 삐졌어. 아니 나는 실제로 계속 이렇게 뭐랄까 몸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 몸싸움이 섹슈얼하죠. 야릇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뱅상이랑 제레미랑 산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부가 또 등장해.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삼각형. 장면을 들킨 네. 것 같은. 맞아요. 그걸 물어봐요. 실제로 너 그런 관계 뭐 그런 비슷한 신부가 그걸 그러니까 물어본다. 너네 왜 싸우니? 지금 삼각관계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마르틴과 제레미와 뱅상. 그 다음에 또 뱅상과 제레미와 왈테르. 여기도 또 중요한 삼각관계죠. 그래서 이 셋이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좋아해서 걔와 멀리하게 한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좋아해서 멀리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하지만 분명한 건 제레미는 뱅상에 대한 욕망은 없다. 그래서 왈테르를 좋아한다. 왈테르를 좋아한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빡침. 그래서 뱅상이 왜 이렇게 제레미를 내쫓으려고 하고 왜 이랬는가라고 하는 건 물론 빵집을 뭔가 뺏어서 어머니를 착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 삼각관계도 굉장히 좀 질투가 중요하다. 있었던 것 같다. 맞아요. 나의 남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짓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나의 남자가 되지 않는 것과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다. 네, 섞여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문제적 관계. 마르틴과 제레미와 필리프 신부죠. 두 어르신이 청년 남자를 하나 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알렌 기로드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년과 노년의 섹슈얼리티와 육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거리낌 없이 정말 보여주고 전혀 뭐 추하거나 뭐 아니면 되게 무력하다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딱히 따뜻한 시선이나 휴머니즘적인 시선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 정말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의 되게 그런 육체성을 되게 잘 전시를 하는데 이제 요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마을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최종적 욕망의 어떤 삼각관계가 되지 않을까? 뭐 되게 마리아와 뭔가 이런 어떤 관계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엄청난 다각형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다. 거의 막 쉐인이 아닌가. 근데 그런 복잡한 삼각형들이 제레미가 가지고 있는 그 모호함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지. 얘가 확정된 애가 아니라서 마르틴하고 있을 때도 섹슈얼하고 심지어 필리프 신부가 이렇게 나중에 알잖아요. 나중에 알았는지 늘 알고 있었는지 하여간 뱅상을 네가 죽였다는 걸 알지만 내가 너를 고발한다고 해서 뱅상이 살아오느냐. 그거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나랑 산책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뿐이야. 그건 엄청 소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무서워. 거기서도 사실 이게 섹슈얼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감각할 수 있고 신부는 섹스하자고 제안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계 심지어 왈테르하고에서도 섹슈얼 텐션이 느껴질 수 있는 건 제레미의 그 모호함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것 같아. 그 모호함이 결국 제레미의 예수다움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라고 20대 예수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규정된 무언가 법의 현현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은 뭐랄까 모호하거나 방향성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생겨나게 하고 그다음 그 욕망이 움직이게 하는 게 순환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향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작동을 한다는 게 너무 신비로웠다는 건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작품이 정말로 판타지로 느껴지는 건 공간도 이상하고 이렇지만 보통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힘든데 내가 원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잖아. 근데 제레미가 이거를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게 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되게 즐기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냥 약간 텅 빈 매개도 아니고 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천연덕스러운 살인행위. 근데 또 나중에 거기 절벽 위에서는 되게 죄책감 같은, 그러니까 살인 때문에 뱅상을 어쨌든 뱅상하고
뭔가 이렇게 뱅상이 계속 떠나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결국은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장면도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까지 살인을 할 정도인가? 싶거든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이 정도로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마치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더 뒤흔들 수 있으니까 혹은 제레미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마치 그래야 되기 때문에 폭력은 필연적인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게 저는 좀 그 살인 장면이 좀 되게 제일 이상하죠.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절벽에서는 이상한 또 이제 압박감,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압박감. 들킬 수도 있다는 이제 그 압박감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교묘하게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거기서 친부가 어차피 그래 살아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도 모르게 굳이 살아오는 건 아니지 이런 식의 이상한 설득력이 있어서 이 영화에서 과연 그 계속 이 제목이기도 한 이 미세리코르디아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얘기하는 이 자비와 관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신부가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정말 섹스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나를 따뜻하게 그냥 여기 같이 있어주면 된다는 건지 아니면 나의 신도가 되어달라는 건지 왜냐하면 신도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성당에 아무도 네.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 도대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도덕 규범과 사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죽음이 일어나더라도 그의 원한을 밝혀주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데 합법적 정의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쵸.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정의인데. 그렇죠. 도덕적 정의든 사법적 정의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영화에서 그런 관용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볼 수 있을지. 이게 어쨌든 우리가 철학이나 윤리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공간과 장소를 떼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자연과 친화적이고 자연의 일부였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비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다시 좀 고민해보자라는 얘기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공동체 잔인한 것이다 원래. 그래서 그 공동체가 말하는 자비도 잔인하다. 왜냐하면 뱅상을 다 싫어해요. 모두가 뱅상이 사라졌을 때 뱅상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관객은 그런 줄 알고 이야기를 따라가지만 결과적으로 끝에 도달하게 되면 엄마도 뱅상보단 제레미를 원했던 거고 경찰들도 늘 사고치는 뱅상은 언젠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부는 100% 제레미고. 그래서 뱅상이 사라진 자리에 사실 제레미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이제 심평조평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동체가 욕망이라는 어떤 소스를 가지고 이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공동체인 거예요. 귀찮은 거 그냥 뽑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그랬을 때 자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윤리가 아닌 다른 너머의 무언가를 질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이거 우리 몰랐던 건가 하면 아니지 않은가. 공동체에 누군가 하나를 세워서 내침으로써 우리가 되는 경험 되게 늘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욕망이란 과연 뭘까? 그 욕망이란 게 뭐 윤리적이거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오랫동안 되게 정신분석학적인 욕망에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너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왜냐하면 정신분석학에서는 결핍이 있어야 결국 욕망이 가능하다라고 그쵸. 얘기하니까 그 결핍을 끊임없이 추동하는 힘 그쵸. 자체가 그래서 상의 의지고 비어 있는 것을 계속 추동하고 도달했지만 그것이 결국 아닌 것을 알고 다시 결핍돼서 또 가고 하면서 시간도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늘 이제 이해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전 이 영화가 그것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결핍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어떤 면에 그러니까 결핍이면 결국은 타자의 욕망을
어떻게 보면 욕망하는. 욕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락강의 좀 더 다른 어떤 더 윤리성을 강조하는 욕망으로 가게 되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근데 이 영화에서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아요. 그냥 내 욕망이야.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각자의 욕망이야. 그래서 거기에 어떤 플러스 되게 과잉된 모호한 욕망 하나가, 대상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 욕망이 오히려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재밌네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내가 너무 그런 식의 정신분석학적인 결핍으로서의 욕망 혹은 너무 타자를 인식하거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규범이나 그게 어떻게 보면 대타자의 욕망이니까 그런 그렇죠. 어떤 정신 것들을 분석학은 어쨌든 그쵸. 문명이라고 되는 구조화된 시스템을 분석하는 학문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는 용어로 가지고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좀 너무 완전히 딱 배리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런 하는 생각이 의미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퀴어 시네마. 맞아요. 진짜. 왜냐하면 그 정신분석학적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계속 베리에이션을 만들지만 너무 규범적이고 한편으로는 맞아요. 헤테로섹슈얼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버섯이라고 하는 그 은유를 사용한 게 굉장히 재밌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아카데미에서는 버섯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상하게 센세이셔널하죠. 버섯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자본주의의 어떤 이 폐허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우리 지금 생산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책을 갖고 오기도 했는데 애나칭의 세상 끝에 버섯이라고 하는 책들 아마 엄청 많이들 읽으셨을 아름다운 거예요. 책이에요, 진짜. 뭐 저도 다 읽고 이 책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도 유행하고 한국에서 유행할 만하다. 죽기 전에 저런 책 한 권 쓰면 좋겠죠. 아유, 아닌가? 2권 써야죠. 누가 써? 한 권이 뭡니까? 합시다. 그래서 어제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 영감을 받았는데 별로 지금은 근데 문제는 또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네, 어쨌든 이 책 같은 경우는 세계 끝의 버섯이라고 하는 책은 그러니까 송이버섯 우리 그 영화에도 모렐버섯이 나오잖아요. 이 모렐도 이 트러플처럼 송이처럼 굉장히 비싼 버섯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배가 안 되고 대량 생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재배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근데 이게 트러플과 송이는 다른 버섯. 네, 트러플하고 네. 송이는 다른 버섯입니다만 처럼 비싼 버섯이다. 송이버섯 이 책은 송이버섯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어떤 상품망하고 자본주의 폐해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이 어떤가를 굉장히 기존의 학문 시스템과는 굉장히 다르게 인류학적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생태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자체는 현대 자본주의 굉장히 불안정적이다. 그래서 생태주의적인 협동이나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얽힘 그다음에 민족지적인 어떤 탐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나칭이라고 하는 학자 자체도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버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화 전체의 구조라든지 버섯이 상징하고 있는 바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 책이 하고 있는 우리 지금 그 글로벌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어떤 인간과의 관계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또 은유적으로 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독 자체도 영화에서 버섯이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스스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에로틱하기도 하고 음침한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음침하죠. 네. 이게 남성 성기처럼 또 버섯이 그쵸. 많이 얘기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 있는 프랑스 셰프들이 이거를 막 수입해서 모래를 그리고 이제 생으로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가루도 그렇게 비싸대요. 가루 말리거나 그런 것도 비싼데 한국에서도 이거를 비싸니까 한번 지금. 먹으러 가봐 수 아니 있어요? 지금 재배하는 경북에서 지금 이거 재배해가지고 돈을 농가들에게 또 돈을 그래요? 만들 수 있는 특산품으로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영농 기법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큰 뉴스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반자본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버섯이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테크닉의 하이엔드가 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버섯이라고 하는 게 이 공동체의 굉장히 삶에 촘촘히 얽혀 있는 존재라고 감독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섯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 모든 사람이 동네에서 다 버섯을 따러 간다는 거예요. 뭐 어울려가지고 다 모두 다 버섯을 따러 갑니다. 이 영화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모두 다 어떤 이제 버섯이 날 제레미를 따라가나요? 어쨌든 죽어가는 몸이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는 몸 그런 것들을 이 순환하고 생태 그러니까 유통하고 한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이 버섯의 은유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프랑스에서 실제적으로 민담이 있대요. 이거는 마르틴 역을 했던 배우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민담에서 어떤 상권 가족이 모렐버섯을 먹어서 굶주림에서 벗어냈대요. 그래서 이 모렐버섯을 한편으로는 미라클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적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래서 이 어떤 뭐 아팔레치아 사투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뭐 모렐 미켈, 미라클, 모렐이기도 하지만 미라클이라고도 미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섯이 갖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상징성뿐만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적 상징성까지 이거를 다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그 종교적인 방식으로도 해석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은유가 될 수 있는 게 버섯인 것 같다.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그 어쨌든 뱅상이 죽은 그 시체 자리에서 결국 모렐버섯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든가 폭력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호숫가 이방인은 뭐 물론 이거니와 다른 영화들에서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그게 욕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또 그 버섯을 가지고 와서 식인을 하는 것처럼 카니발처럼 피자 만들어서 먹잖아요. 네, 맞아요.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진짜 기이한 제레미는 먹으면서 막 헛구역질을 하는데 신부는 너무 맛있게 먹잖아. 그러니까 마르틴은 모른다 쳐. 근데 신부는 알잖아요. 알면서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진짜 신부가 정말 가장 강력한 진짜. 퀴어해. 그 사람이 제일 퀴어한 것 같아. 맞아. 이게 정해지지 않고 무언가 기존 규범을 계속 흐트려 놓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버섯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반자본주의적이거나 왜냐하면 버섯은 이런 식의 비싼 모래라든가 송이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반자본주의적이거나 반기업적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생에서밖에 채취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걸 기업화해서 기를 수가 없어서인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가장 하이엔드의 어떤 그런 파인다이닝에 쓰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조금 흥미로운 어떤 그게 사실 되게 폭력적인 부분이 같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다 돼서 저 얘기는 들어야 돼. 성기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그 질문으로 지금 이 영화에 어쨌든 너무 순한 맛이긴 하지만 그 굉장히 노골적인 어쨌든 성기 클로즈업 장면이 이제 2번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여러 이제 뭐 누드 장면은 뭐 수시로 이제 등장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봤는지 이 장면이 꼭 안 필요할 이유도 없지만 이렇게까지 꼭 클로즈업으로 특히 그 중간에 누군가의 시선으로 본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거. 그게 왜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건지 알렌 기로디는. 그리고 이 장면들이 다들 얘기하듯이 이 전의 영화들도 굉장히 노골적인 장면 이런 장면 특히 출산 장면들을 그냥 거의 정면에서 진짜 저는 너무 아까 끔찍할 정도로 너무 정면에서 보여줘가지고 스테잉 버티컬 같은 영화는 이제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트라우마틱하다거나 뭐 아니면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에로틱하긴 하지만 뭐 뭔가 되게 뭐 이게
그렇게 뭔가 성정적이거나 이렇게 느껴지진 않고, 그러니까 에로틱하긴 하지만 전 선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의 사용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막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겼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조평이 이제 의미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니까 들으면서 든 생각은 그거예요. 처음에 제레미의 성기 장면이 나오니까 샤워하는 장면이 나온 게 언제냐면 제레미가 뱅상을 죽이고 땅에 묻고 온몸이 되게 더러워진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마르틴이 이제 옷을 갖다 주는 것처럼 들어와서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내가 훈련된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대상화된 상태로 마르틴과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지게 되는 순간이라고 사실은 해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영화였다고 한다면. 그런데 실제로 제레미가 그럼 이 장면 이후에 취약해졌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신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레미가 누구를 죽였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거를 뭐랄까 쉴드를 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마치 둘이 섹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보여줄 때 신부가 옷을 벗고 혼자 다 벗고 들어가가지고 넌 안 벗어도 된다고 하면서 일어났을 때 이제 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신부가 정확하게 제레미를 성적으로 욕망하고 있다라는 걸 이 작품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 자비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신부의 섹슈얼리티 안에서 그 욕망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관객들한테 명확하게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계속 얘를 옷을 벗기려고 하고, 마르틴은 물론 이제 옷 벗고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옷을 입혀주거든요. 누구의 옷을 입혀주냐? 장피에르의 옷을 남편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야. 승인해주고, 특히 어떤 때 입혀주냐면 뱅상하고 계속 싸우고 들어왔을 때, 살인하고 들어왔을 때 계속 장피에르의 옷을 결국 왜 처음에 옷을 빌려줬는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레미가 속옷하고 양말도 주면 안 돼? 맞아. 다 내놔. 다 내놔. 삐에르 거 다 내놔. 내가 입을 거. 진짜 너무 적나라해서 내가 다 부끄러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오히려 뱅상을 죽이면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삐에르도 비워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뱅상의 자리도 비워주면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니, 그리고 마르틴이 그 자리를 그 다음 세대로 인정해주게 되는 일종의 대관식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해석인데 그러기에 그 샤워씬의 제레미가 너무 하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거나 왕가 같은 자리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레미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 영화 보고 그 손평은 도그빌이 생각나. 저는 미드소마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게 더 가까울 수 있겠어. 그래서 그 미드소마의 어떤 그 약간의 희생양 비슷한 애들 있잖아요. 좀 그런 식의 되게 다 막 숭배되듯이 막 그러는데 뭔가 되게 알고 보면 죽고 막 웃기도 그렇고 슬퍼하기도 그렇고 그 어정쩡한 어떤 상태에 있는. 근데 이제 되게 취약해졌을 때, 그 어떤 욕망을 굉장히 마르틴도 역시 자기의 욕망을 분명히 내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내 아들의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내 남편의 어떤 비어있을 때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새로운 욕망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분명히 보여주고, 그 신부 역시도 저도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약간 뭐 사랑한다 했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난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휴머니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도도 없는데 애따 잘됐다 뭐 신도나 느리자. 야, 너 하나 오면 좀 따라오겠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다. 그냥 나는 꼴린다. 자고 싶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이 그래서 저도 되게 코믹하고 얼마나 섹스가
욕망이 때로는 가벼울 수 있고 사실 그게 가볍지만 얼마나 큰 자비가 될 수 있는지 관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찰들은 또 설득되잖아. 진정성으로 설득이 되잖아요. 신부가 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 실드가 될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저에게 되게 큰 웃음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평은 그냥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 어렸을 때도 생각했던 건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 있고 그걸 정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덕이나 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들로 다 포장을 해서 어떤 규격화해두고 어떤 쓸모나 필요나 용도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어 왔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다 얘기하고 뭐 예절이라든지 사회적인 뭐 어떤 상황이나 위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 옷꺼풀 하나만 벗어 던지면 벗어 놓으면 모두 다 모두 다 그런 성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리고 누구나 다 보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 다 그런 것들 대부분 다 사용하고 사용하고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텅텅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재밌는 게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영화에서 저는 그 성기 장면은 그냥 사실 그렇게 놀랍거나 웃기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세팅으로 그 장소로 그렇게 공들여서 관객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특별한 어떤 그 사운드 이펙트나 그다음에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나도. 그게 너무 오히려 더 놀라웠어. 이렇게 장소로 데려가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어쩌면 이렇게 그 세팅을 그냥 리얼하게 턱턱 보여줄 이렇게 환상적인데 판타지적인데 리얼하게 보여줄까. 그리고 감정적인 동시를 어떻게 이렇게 또 거리를 두기를 원할까. 그러니까 사운드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 그 배경음악 없음. 그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얘기 듣고 보니까 배경음악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지루할 수 있는지가 없어요.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네. 맞아. 엄청 몰입해서 물론 봤거든요. 살인이 벌어지긴 하지만 거의 아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그거에 설득되진 않아. 아무런 사건이 안 벌어지긴 너무 시작부터까지 모든 1분 1초가 사건인데. 그러니까 뭐 내가 또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뭐 호텔방에 가면 호텔방이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잘 수 있냐 뭐 이렇게 청결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살인과 섹스와 구토와 그다음에 배설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요.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중에 몇 가지는 내가 있는 곳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아니 이 세계 모두에서 일어나는 거죠. 되게 많이 여러 가지가. 죽음도 사실 살인도 먹는 행위도 다 이 지구에서 다 그 공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네. 저희 재밌다. 오늘 재밌습니다. 미세리코르디아 이야기 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또 맨날 그렇듯이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이거 갖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지라고 했지만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다. 조 PD가 계속 시계를 때리고 있다. 1시간 반이라고. 그만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또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지만 다음에 또 넘기기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너무 항상 굉장히 급작스럽게 끝나. 아니에요. 준비됐어? 끝날 준비를 계속 서서히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엔딩 멘트 하고 오랜만에 하는 제 엔딩 멘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38페이지는 팟빵, 아이튠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프로젝트 38을 검색하시면 녹음실에서 웃고 떠드는 손조심 모습까지 볼 수 있고요. 각각 편한 플랫폼에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조심에게 힘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이나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38페이지에 광고하고 싶으시거나 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5.project38@gmail.com으로 연락 주시고요.
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엔딩 멘트를 해서 약간 버벅거리네요. 네, 흘려보낸 페이지 속 어딘가에 머물러 함께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 38페이지. 지금까지 조 심입니다. 네,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